네, 이루지 못한 많은 꿈, 또 다른 이들의 몫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 남아 보태겠다. 자, 오늘 퇴원해서 대구 달성사저로 내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뒤에 이 발언을 행간 읽어보고요. 아침에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다선 과정에서 공약들이 얼마나 어떻게 이행될지 주목되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많죠. 경제부 조태영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회동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면서 빠른 만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오늘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돼 다행이라며 찾아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를 오늘 선출합니다. 4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의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까지 모두 5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 접종 때에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화학전 가능성에 대해 실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지난해 말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아침 병원에서 퇴원해서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대구에 마련한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 환호 속에 도착해서 이웃에게 전하는 인사를 남겼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이 그곳에 도착할 때 인파가 굉장히 많던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낮 12시 15분쯤 이곳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이곳 사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저를 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서 박 전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는 수천 명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펜스를 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섰는데요.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서 박 전 대통령을 보려는 지지자들이 엉키면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모습으로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실망을 드렸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저를 찾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달성군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인사말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민혁명당이라는 글귀를 가슴에 붙인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정확한 범행 경위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처음 입성했는데요. 당시 지역구가 이곳 대구 달성군이었습니다. 이후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대구 달성군을 떠나서 10년 정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지자들은 귀향한 박 전 대통령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실 이전과 인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신구 권력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사법 공약에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자 인수위는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은 필요가 없다.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인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견제 목소리를 냈는데요. 인수위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입니다. 네, 자 인수위가 지금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 보고가 미뤄졌어요. 네, 인수위는 오늘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모두 6개 분과가 부처별로 공약 추진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특히 분리돼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가 눈에 띄었는데요. 윤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과 관련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교체로 퇴임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선인 공약을 정면 반대하는 처사가 무례하다며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줘야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장관 수사지휘는 실제 해보면 별 필요가 없고 자율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갈등의 골은 어제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 깊어진 상황인데요.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죠. 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자 인사를 두고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협의는 없었다며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이라고 유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했는데요.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도 남아있는 만큼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인사권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오래 일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네, 자, 윤 당선인은 오늘 퇴원 후에 사저로 이동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죠.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서울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볼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돼 사저로 가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지방을 가보려는데 퇴원했다고 하니 한번 찾아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전직 대통령이 다 오게 돼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언제 만나게 될까요? 오늘 청와대는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회동 지연과 관련해서 답답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회동에 대해서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재차 조건 없는 회동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히고 조건 없는 만남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은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새로운 대통령이 될 뿐이라면서 이번 회동은 회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당선인이 그냥 만나서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보여도 국민 입가에 미소가 생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다른 이들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 회동에 대해 직접 판단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당선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윤 당선인의 측근들이 내놓는 메시지 탓에 회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협상 라인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을 염두하고 말을 꺼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윤 당선인이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 말에 직접 코멘트를 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됐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있고 인사 자체가 회동의 의제가 되어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이루어지는 인사는 현직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도 임기 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면서 이는 인사권이 대통령이 가진 법적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자, 이 청와대 발언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 아울러서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기묘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논평으로 자,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측과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이 양측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한 것 등 인사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청와대는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윤 당선인 측에서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할 분들이다.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다.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자 순리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문의 내용인데요. 네, 최근에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회동과 관련해서 덕담 나누는 자리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사권은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 같은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을 이끌 첫 원내대표를 오늘 선출합니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방식을 도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의원들이 도전장을 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윤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 잠시 후 의원총회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네, 잠시 후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을 대상으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을 이끌 첫 원내 사령탑이니만큼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클라베 방식을 빌려왔는데요. 입후보자 없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한 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0% 이상 득표자들의 정견 발표 후 2차 투표를 합니다. 이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결선 투표 최다 득표자로 원내대표를 가리는데 결선 투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별도의 입 후보는 없었지만 공개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은 있죠.
네,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김경협, 박광훈, 박홍근, 이원욱 의원 이렇게 5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인 만큼 하나같이 당의 수습과 개혁을 위한 통합을 우선과제로 내걸었고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개혁과제와 민생 입법을 이어갈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비슷한 만큼 콘클라베 방식 도입에도 결국은 개파 간 새 대결로 흐를 전망인데요. 이렇게 보면 결선에서는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 이낙연 전 대표체제 사무총장이었고 대선 경선에서도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박광훈 의원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규백, 이원욱 의원은 정세균계로 묶이고 김경협 의원은 이해창계로 불립니다. 원내대표 선출 직후부터 팔을 걷어붙여야 할 시급한 현안이 많습니다. 당장 내부적으로는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불만과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각종 정책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을 두고는 곧장 국민의힘과 협상에도 돌입해야 하는데요. 이들 과제를 척척 수행하면서 172석 야당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일지 민주당 의원들 막판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비선 수습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환영 인파 속에 대구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비교적 긴 메시지도 냈는데 박 전 대통령 행보 그리고 오늘 발언이 갖는 정치적 함의까지 지금부터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간 뭐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오늘 퇴원할 때 보면 표정도 상당히 좀 밝고 괜찮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입원하실 때는 휠체어 타고 입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걸어서 나오셨죠. 이제 그게 이제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고 네. 얼굴 표정이라든가 역시 이제 뭐 건강은 얼굴빛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예. 얼굴빛을 보니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건강을 충분히 회복하고 지금 나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 달성 현장 화면을 저희가 이제 도착할 당시에 계속 보여드렸는데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라든가 아니면 환영 인파들 모습을 보면은 탄핵된 대통령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예. 분위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뭐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예. 이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오늘도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운집을 좀 하셨고, 네. 예, 아마 이런 지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쉽게 사라지지 않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환영 인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특별 사면 이거 반대하는 국민 정서도 아직 있다 보니까 네. 메시지 낼 때 오늘 돌발 상황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대라고 네. 그러는데 이제 소주병을 던졌습니다. 근데 뭐 좀 거리가 먼 예. 쪽으로 좀 향해서 던져서 뭐 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뭐 피해를 입거나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이제 예. 경호원들이 이제 에워싸면서 한 1분가량 예. 장례 정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고요. 아직 이제 범행 동기가 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일단 체포를 했고 예. 그 경위를 이제 조사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30대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특별 사면이라든지 네. 또 이제 이 사저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우가 박탈되긴 했지만 신변안전 등에 대한
그 경호는 계속 되잖아요. 이게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예. 경호처 경호가 10년이죠. 네. 10년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경호로 이제 예. 넘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에도 그랬고 이제 마찬가지 그런 이제 경호 시스템으로 일단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병원 앞에서는 뭐 의료진에 감사하다, 네. 건강 많이 회복했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대구에 도착해서는 굉장히 긴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어서 하나씩 좀 풀어보면 먼저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이건 다른 이들의 몫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예. 좀 일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언급한 또 다른 이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렇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TK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그 작은 힘이 결코 작은 힘이겠는가.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일단 좀 살짝 입을 뗀 상태인데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정치적인 본격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를 좀 이렇게 암시한 거 아니겠는가 네. 그런 분석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른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앞으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더 주목해서 네. 봐야 될 건데 저는 사실 첫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 나설 때 하고 여기 지금 이제 달성에서 이제 사저에 입주하시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역 주민 먼저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나서실 때는 국민에 대해서도 이제 예.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 대국민 메시지는 굉장히 짧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달성에 가셔가지고 내놓은 메시지는 예. 메시지 양이 상당히 길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달성에서의 뭐 추억이라든가 뭐 이제 과거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네. 그 중에 살짝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굉장히 주목을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이제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리움을 담은 이런 표현들이 오늘 많이 등장했는데 앞서 뭐 작은 역할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작은 역할일 것인가 이제 앞서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당장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전국 구도에 그렇게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전국 구도에는 영향이 네. 크지 않을 것이다. 그 반면에 이 TK 지역, 대구 경북 네. 지역에서는 의외로 영향력이 클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이 대선에 곧바로 연결해서 예. 뭔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게 치러지게 되면 후보자들이 대통령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수막 걸 때도 대통령 사진을 본인 사진 옆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그 인기에 좀 묻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윤석열 마케팅이 굉장히 이제 아마 인기를 끌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사진을 설령 안 찍었더라도 자기 예. 사진 옆에 배치를 해서 뭐 대통령과 함께 간다.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마케팅을 벌일 텐데 네. TK 지역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 사진 대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마 박근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후보자들이 특히 이번 이제 그 사저로 들어가시는 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게 실제로도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 대구시장도 나오고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 홍준표, 김재원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감점 그 공천 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하거든요. 네. 이거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한 번 결정한 것을 다시 뒤집기 시작하면 예.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후보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전국에. 그런데 이거 좀 이쪽에서 항의하고 하니까 이게 당 지도부에서 룰을 좀 바꿔주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요구들이 물밀듯이 이제
당 지도부로 이제 몰려드는데 네. 그거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 상태에서는 이대로 지금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사실 감점이 조금 좀 점수 비중이 높긴 하죠. 네. 25%.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이제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김재원 최고호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데 예. 예, 그 본인이 뛸 그 경기의 룰을 본인이 결국 최고위에서 결정한 거 아니냐. 25%.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에게 이제 불리한 그런 구도를 아예 만들어서 본인이 이렇게 뛰어드는 거 이건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지적 사실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당의 전체적인 혼란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나 이제 네. 출마를 결심하셨고요. 이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갔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오늘 오전에 기자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찾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하여튼 뭐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네, 오늘 발언인데요. 한번 찾아뵙기도 할 거고 취임식에 초청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지역 민생 행보 한다고 하는데 이때 대구로 직접 가서 만날 가능성 좀 높다고 봐야 굉장히 될까요? 높다. 예. 그러니까 오늘 윤 당선인 발언 내용으로 봐서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거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과연 찾아뵙는 게 나은가? 네.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신분으로 찾아가는 게 더 낫겠는가?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찾아갈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논란을 유발할 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선인 신분일 때 빨리 갔다 오자. 아마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파장도 좀 덜하고 본인의 어떤 부담도 덜하고 이제 그런 그 차원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임식에도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상 뭐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지금 박 전 대통령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파면이 된 신분이잖아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초청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이건 사실은 좀 정치적 정치적 영역이다. 예. 영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정치적 결단을 이제 내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일단 초청 의사는 비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응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미지의 영역인데 일단은 예. 초청은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TK 지역의 민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TK가 어떻게 됐건 텃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텃밭에서의 민심 관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있을 지방선거 대응한다는 게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선거 그런 목적에서라도 일단 초청은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농단 수사팀장과 피의자로 만났던 사이지만 어쨌든 보수 정권의 후보가 돼서 정권을 탈환하는 주역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악연 털고 이번 정권 동안 이 협력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행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그 내부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친박계들이 네.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찌됐건 예. 최대한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구친이계들하고 주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친박계들이 그동안 뭐 탄핵 정국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몸을 딱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충분히 이제 자숙의 기간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 뭔가 정책 메시지라도 낸다라고 한다면
그들로서는 뭐 그야말로 이 확고한 우군이 생긴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내에서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면 당청 갈등이 또 유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당의 기반이 확고하다 그러면 그걸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당내 기반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혹시 당을 구친박계가 다시 장악한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주로 많이 포진할 친이계들하고 갈등을 빚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당청 관계도 굉장히 험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만남도 주목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허니문 기간인데 지금까지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서 오늘 아침에도 청와대에서 발언이 나왔고 인수위에서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대통령 예방하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답답하다, 만나자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인수위에서는 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갈등이 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어느 쪽에 더 손해냐, 이거를 좀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떠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별로 잃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윤 당선인은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회동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인수인계가 늦어지면 질수록 사실은 불리해지는 겁니다. 정권 초기에 그 곧바로 국정 수행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정도에는 벌써 회동 끝나고 인수위의 그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팀이 벌써 청와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지금부터 지금 그 각종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 다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뭐 중요 자료인데 빠뜨리거나 아니면 또 일부러 또 슬쩍 또 숨기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다 찾아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건대는 이 윤 당선인이 조금 이 부분에선 정책 결단을 좀 내려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은 윤 당선인 편이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 충돌한 건 인사권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더 좀 커 보이는데 오늘 인수위 측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 인수위 기간 동안 이런 메시지까지 내놓으면서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따지면 어찌됐건 대통령이 맞습니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좀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권을 인수한 그 측에 제가 언제나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기 초반에 가장 이 머릿속에 새겨야 될 사자성어, 과유불급. 과유불급. 네.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모자란 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손해본다. 이런 느낌을 갖고 접근하는 게 옳다. 그래서 너무 모든 것을 이번 그 회동을 통해서 다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조금만 해볼 텐데요. 오늘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제 2시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총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5파전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5파전인데 정세균 계가 2명, 이재명 계가 하나, 이낙연 계가 1명, 그다음에 이제 친노 친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1명,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선에서 굉장히 아깝게 패배를 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바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민주당이 선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거고. 그리고 일단 뭐 대선에서 지금 패배한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믿을 거는 그야말로 의석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이번에 나름 이제 경쟁력 가진 분들이 이제 출전을 하신 이제 그런 상태고, 각 계파에서도 그만큼 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뽑는 방식도 굉장히 좀 독특해요. 네,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왜 이 방식을 택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선 패배하고 나면 당이 4분 오열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그래서 이제 뭐 분당 사태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예. 가능한 한 이제 그 만장일치 예. 상태로 지금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생할 그 원내대표는 그런 확고한 정당성을 가지고 네. 당을 좀 통일된 전선으로 좀 이끌어가겠다. 이제 그런 그 이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오후 한 5시 전후에서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누가 뽑힐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망자가 47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 사망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470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3,90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 줄긴 했지만 1,081명으로 17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6%로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9만 5천여 명 적긴 하지만 여전히 40만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082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지난주 토요일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정확한 판단은 이번 주까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걱정되는 건 사망자 증가 추세입니다. 통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나면 2, 3주 후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망자 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지금보다 2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4만 6천 명 늘어난 187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9천 명 정도입니다. 내일부터는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도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이 될 경우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네, 방역 당국이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죠. 네, 2017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어린이부터 20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대상 어린이는 307만 명 정도인데요. 백신 접종은 31일부터 시행되고 8주 간격으로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2차례 맞게 됩니다. 소아용 화이자 백신엔 유효 성분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만 들어있습니다.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조기 2차 접종이 필요하면 식약처 허가 범위 내인 3주 안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접종 시에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원하면 전화로 의료기관에 백신 여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방문하면 됩니다. 성인과 달리 SNS를 통해 예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지배종이 된 이후 5세에서 11세 확진자가 급증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오늘 오전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립현충원을 거친 후 대구 달성구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사저 앞에서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의 의미 그리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지금부터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됐고 오늘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최고위원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셨죠? 네. 예, 직접 좀 뵈셨을 텐데 얘기할 기회도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전부 그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 보호 차원에서 전부 이제 막을 치고 그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뭐 특별히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정도 가까이는 전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자 한 분이 대표로 인터뷰를 간략하게 했고요. 네. 그 병원에 입원하실 때는 휠체어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표정도 상당히 밝고
뭐 머리도 이제 염색을 하셨는지 머리 스타일도 이제 올린 머리 스타일로 나오셨는데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뭐 대강 전에 들었는데 네. 뭐 그 큰 무리 없이 생활할 정도로 비교적 회복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가 가장 안 좋으셨던 겁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어깨, 허리 뭐 이런 그리고 이 소화기 뭐 그런 뭐 온갖 군데 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예. 지금은 모두 회복한 것으로 더 전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굉장히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네. 병원 앞에서는 굉장히 짧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은 대구에 가서는 굉장히 긴 메시지를 내놨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습니까? 뭐 이제 과거 그 달성군에서 정치 생활 할 때의 그 상황을 또 회고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5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그런 그 과정을 견디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달성을 많이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 하실 때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저 또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네.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그런 말씀하실 때도 좀 많이 그 새겨 들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 메시지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 이 얘기 저희가 직접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이루지 못한 많은 꿈이 있고 이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화법을 잘 아시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 지금 저 속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어쨌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일단 그 명예 회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명예 회복의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말씀으로 네. 좀 구체화되어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이루지 못한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 그래서 이 또 다른 이들이 누구냐. 이게 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박 의원으로 이제 칭해지니까요. 이거 또 다른 이들은 누구를 칭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 예.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달라, 뭐 대한민국 발전을 이루어 달라 그런 네.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뭐 아주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다 현재 그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에 대입해서 이것은 뭐 어떤 의미다, 저것은 어떤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또 다른 그 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고요. 예.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임기 중에 탄핵까지 당하고 예. 물러났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이 그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네. 그런 꿈을 이뤄주길 바라고 한편으로 그런 분들을 돕겠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예. 그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여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겠다. 이제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네. 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가셨는데요. 네. 대구는 언제 가십니까? 그 우리 이제 청와대에서 보좌했던 그 비서실장 또 수석 비서관들 중에서 네. 몇 분들이 이제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저에서 좀 생활이 자리가 잡히면 예. 연락을 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논의만 하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날짜를 정하거나 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누구누구가 함께 간다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 예. 오늘 뭐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장관 얼굴도 눈에 띄던데 조만간 이제 다 함께 일했던 분들하고 같이 찾아뵐 계획이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박 전 대통령 오늘 사저에 들어갈 때 조금 전 이제 화면에서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환영 인파가 뭐 상당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달성에 대한 그리움 굉장히 많이 표명을 하셨는데 대구 달성군의 사저가 마련됐다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서울 아니고 달성이라고 좀 뜻밖이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여기로 사저를 정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의중도 좀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이 직접 선택하지 네.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는 앞으로 천천히 예. 그 지켜보면 조금씩 뭐 구체화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는 원래 이제 오랫동안 지금 한 5년 가량 그 탄핵과 그다음에 수감 생활 그리고 이제 병원 생활까지 겹치면서 오랫동안 힘들 때도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네. 내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 달성에 정착할 생각을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저 한번 가보셨죠? 네. 어떻던가요?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서 내려서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그 집은 조금 네. 큼지막하게 예. 도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큼지막하고 그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또 약간 그 기존 그 주택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뭐 그런 면도 지내기가 좀 그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메시지는 원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이제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 정치에 예. 직접 그 참여하시거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시겠다고 판단을 한다면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하시거나 하겠지만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치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길로 생각하신다면 당분간은 좀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메시지가 뭔가 정치적 해석을 더 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해보지 못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뭐 이런 저런 내용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이제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제 대구시장 고민하고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 얘기하셨는데 결심은 서신 것 같고요. 출마 의사 뭐 확고하신 거죠? 네. 예. 뭐 이제 기왕에 제대로 그 대구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사실은 대구가 제가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제가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첫 번째 직장으로 그 북구 상격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공직생활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대구가 뭐 우리나라 3대 도시에서 지금은 4대 도시로 추락하고 활력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서 대구의 그
일익을 예. 담당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감점 규정 때문에 홍준표 의원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 이 감점 규정은 조금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어차피 재논의를 해서 확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에서는 뭐 그 당에서 제출한 그 지방선거 관련 규정을 네.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무기명 비밀 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것도 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규정으로 확정을 하려면 역시 재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저는 뭐 거기서 결정되면 이의 없이 따를 따르겠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불참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그 기대에 또 국민들이 보여주신 지금 예. 환영하는 마음을 또 생각하신다면 뭐 충분히 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역사와 화해하고 예.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축하하는 마음도 예. 국민께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이건 것이요. 다른 거다. 예. 힘을 실어준다, 실어주지 않는다의 네.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그 정치 활동을 하셨고 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네. 걸출한 그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 지도자로서 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적 명예회복을 해야 네. 이 보수 예. 진영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자산을 예.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그것이 먼저라고 네. 보고 그런 방향에서 입장을 정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뭐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 간의 만남이 아직도 지금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양쪽 다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이미 예. 대통령도 지내신 정치적으로 최고의 그 위치에 오르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 정치 활동 기간은 짧지만 네.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 다 조금 그 넓게 생각하시면 예.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 문제를 푸는 키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회동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는 뭐 사면 문제, 네. 그다음에 인사권 문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 회동의 날짜를 자꾸 뒤로 미루는 일 또는 더 나가서 회동을 두고 네. 오해를 점점 키우는 일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듯이 예. 이게 무슨 뭐 만나서 협상을 해서 결론을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양보하시고 이해를 좀 예. 구하고 네.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네. 앞으로 새 정부의 정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조금 예. 논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조건이 뭐 중요하자 만나서 협상하자 오늘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이 성사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를 앞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유럽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동맹국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지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지원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을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sent a clear message to China about the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any such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on the same our European allies on that. 백악관은 또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려 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니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며 대러시아 수출 통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 경우 기술 사용을 금지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수입선 다변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Energy policy is also security policy. And that's why the Commission has proposed measures that would allow us to significantly reduce our gas imports from Russia. 천연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지금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EU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 그동안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못을 뽑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번 밝혀왔죠. 자, 이렇게 대못이 뽑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던 배경을 보려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총체적인 실패였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은 100%가 넘게 올랐어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먼저 수요 억제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이 무너졌다. 이런 게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도 하는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으로 공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요 억제가 효율적으로 됐던 것도 아니고요. 수요 분산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더 오를 수 있는 압력을 주는 정책들이었는데 과연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추진을 한 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정책들이 뭐 그냥 다 틀렸다라고 봐도 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낮추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규모 공급으로 하락 압력을 주고요. 그다음에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부분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공급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임기 5년 안에 25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는 최대한 130만 가구까지 공급하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서 이걸 통해서 50만 가구 가까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을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건데요. 일단 공급을 늘린다는 이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시장의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현실화될 수가 있을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쏟아졌을 때 이게 다 소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공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급했을 때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 그걸 짚어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지 네. 이것도 관심이에요. 예, 어제 정부에서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이 세금 부담 경감 방안 그리고 예.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의 어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 결국에는 이 공시가격이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그 공시가격은 기본적으로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기본 영향을 주는 그 방침입니다. 지난해 이 공시가격이 19%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올해도 17%가 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2년 연속 굉장히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올랐어요. 그만큼 그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부담도 있고 1주택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부가 세부담 완화 방침을 내놨는데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보유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쓰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근데 처음에 이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전해졌을 때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올해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심지어 그거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과연 조세 원칙에 적합한 일이냐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세 정책이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보면은 일단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고요. 또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서 하나로 가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금 구조가 완전 누더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번 윤석열 정부가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이거를 검토를 하고 개편할 필요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이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1주택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환원하겠다. 공시가격이 그러니까 기준이 더 낮아지는 게 되겠군요. 예. 자,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거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받는데 규제가 좀 강화됐잖아요. 변화가 있을까요? 뭐 은행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대출 받기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일단 LTV, 담보 인정 비율이죠. 이거를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는 80%까지 올리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LTV는 결국에는 자산 가격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을 말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가계대출 규제를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입이 된 규제인데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인수위 쪽에서 DSR 규제 완화도 좀 만지작거리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는 7월부터 이 DSR 규제 3단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일단은 인수위 쪽에서는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시간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는 DSR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이게 과격한 대출 규제가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정책화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정말 간단히요. 한마디로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시장 전망은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시장이 좀 무덤덤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약보합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은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라는 인식도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재건축 같은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하거나 강보합세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시행이 될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태현 기자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시끄러워서 우리 기자분들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면 저희가 이렇게 머물 곳을 이렇게 빨리 지었는데 장사님께서 머물 곳은 어떻게 좀 빨리 지어지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저희 통이동의 사무실에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프레스 다방 기자님들께서 세상을 여는 창으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국민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국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분이 대부분 다 삼청동 그 금융연수원 거기 많이 있죠. 네. 여기는 왜 계시는 거예요? 당선인 출근하시는 분. 그래요? 아. 요즘 막 4번까지 인수위 건물에다 불이 켜져 있다고 그러던데요. 인수위는 그때 돌아가야 안 되겠어요? 주말 없이. 주 52시간을 못 지키잖아. 진짜로 한 번도 혼밥 안 하셨어요? 이번에 당선되신 뒤로는? 아침은 혼자 가끔 먹죠. 근데 아침도 혼자는 안 먹어. 강아지랑 같이 먹어. 요즘엔 집에서 이렇게 요리나 이런 거는 하시나요? 요새는 아침에 좀 하죠. 아침에도?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시간 좀 주세요. 오늘 점심은 혹시 뭐 드세요? 글쎄 아직 메뉴 선택권은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세요? 아, 주는 대로 먹어야지. 예약한 대로 가야 돼. 당선인님께서는 이렇게 좀 청와대를 나갔을 때 좀 저격식 투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인데 그럼 이제 저희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폴리나 써니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모습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근무 시간에는 안 되겠고 근무 시간 밖에는. 혹시 언제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비의 양도 많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뒤로 보이는 하늘이 무척 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온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0.4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다소 서늘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할 텐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제주도 남부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지리산 등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7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부산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하는 비는 토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는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이후 일요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다음 주에도 중반쯤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인사, 집무실, 검찰개혁,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신구 권력. 이 허니문 기간 신경전이 역대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인수위 기간에는 유독 갈등이 증폭되고 있죠. 자, 누구 책임이 큰 건지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시대를 반드시 열고 5월 10일 청와대도 반드시 개방한다. 당선인 측의 의지가 매우 강하죠. 너무 급한 일정이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잠시 뒤에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에서 뵙겠습니다.